평양 오페라 극장에서 수십 년을 서온 사람이 왜 중고차 딜러의 유튜브 채널에 앉아서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이분의 이름은 김훈입니다. 북한 5대 혁명 가극 중 하나인 자유자원의 운명에서 주인공 가명이 역을 맡았던 오페라 가수, 평양 오페라 극장에서 40년 넘게 활동한 사람, 북한에서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우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온 건 자유를 찾아서가 아니었어요. 자유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돌아가신 고모의 유산을 받아서 가족을 살리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한국에 있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표면에선 한 탈북자의 개인사처럼 보이는데 그 안을 열면 북한이라는 체제가 인간한테 어떤 짓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드문 일인지가 보입니다. 시작은 금강산입니다. 이산가족 방문단 10차. 금강산에서 열린 상봉이었어요. 김훈 선생의 고모아버지의 누나가 한국에서 금강산으로 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누이들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합니다. 어느 하루도 안 울 날이 없었다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만남을 북한 당국은 수십 차례 신청해도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해에야 접수가 받아졌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못 만나게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조카와 고모가 만나게 해준 겁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을 쥐고 조절하는 것. 그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인도주의적 만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허락과 차단을 통해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예요. 만남이 성사됐을 때 고모의 나이는 90이 훨씬 넘었어요. 이날을 기다리느라 사셨던 것 같다고 김훈 선생이 표현했습니다. 딸 둘을 북한에 남겨두고 혼자 한국으로 넘어온 게 해방 전후였으니까요. 그 딸들은 3살, 5살 때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60년 가까이 지나서 금강산 상봉장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딸들 나이도 60이 다 된 상태로. 그런데 상봉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테이블마다 보위원이 한 명씩 배치돼 있어요.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고 모든 말을 녹음합니다. 만나기 일주일 전에는 교육을 받아요. 체제 현실 얘기하지 말라. 남쪽에 대해 함부로 묻지 말라. 가족사 얘기만 하라. 만남이 끝나면 총화가 열립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보고해야 해요. 이게 상봉이에요.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자리에 감시자가 붙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자리.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이유를 말하면 안 돼요.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어머니 없이 크면서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돌아가서 총화 자리에서 그 말을 다시 뱉어야 합니다. 고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상봉이 끝나는 마지막 날 밤 고모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보이원 눈을 피해서 조용히 뱃속에 숨겨온 쪽지였어요. 펼치니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딸, 둘, 조카 너까지 1억씩 나눠 가져라. 김훈 선생은 그 자리에서 고모가 치매가 오셨나 생각했다고 해요. 억이라는 숫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북한에서 5원 10원으로 쌀을 거래하던 사람한테 1억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 숫자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이분이 뭔가 잘못되셨다는 거였으니까요. 나중에 방문단으로 온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만나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인지를. 한 사람이 받으면 대를 물려서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걸. 그제야 치매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게 들어왔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고모가 왜 딸들한테 직접 주지 않고 조카인 김훈에게 쪽지를 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딸들은 여자니까 해외 공연을 못 나가요. 조카인 김훈은 오페라 공연단으로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간다니까 거기서 전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90이 넘은 할머니가 밤새도록 궁리에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쪽지에 한국 전화번호를 담아 뱃속에 숨겨서 금강산까지 온 사람. 이분이 기다린 게 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한국 적십자사에서 준비한 선물은요. 봉투에 과일이며 식사며 안주며 다 담아서 줬어요. 봉인도 다 돼 있고 날짜까지 있는 정식 봉투였습니다. 김훈 선생이 이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가져가서 가족들 먹이고 일부는 보위원들한테 뇌물로 주면서 다음 연락도 이어갈 수 있겠다고 계산을 다 했었어요. 안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가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형편을 알면서 최대한 챙겨서 보낸 거라는 게 느껴졌다고요. 총화가 끝나고 평양 올라가는 길 광복거리 시장에 그 봉투 내용물이 나와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보위원들이 압수해서 판 겁니다.
음식이라 썩는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김훈 선생 표현으로는 이건 분명히 위에서 지시한 게 아니라 보위원 개인들이 저 짓거리를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씁쓸합니다. 명령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그 짓거리가 벌어지는 조직 문화, 위에서 뺏으라고 안 해도 아래서 알아서 뺏는 시스템. 그게 체제가 40년 동안 만들어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쪽지의 전화번호는 외웠습니다. 종이는 가지고 다닐 수 없었어요. 걸리면 목이 몇 개도 모자란다고 표현했어요. 번호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녔습니다. 러시아 벌목 위문 공연 파견이 있었어요. 갔습니다. 그런데 보위원이 샤워장 밖까지 따라붙어요. 공연 끝나면 식당, 식당 끝나면 숙소, 숙소 밖에서 딱 지킵니다. 공연단 전체가 그 구조예요. 해외에 나와 있어도 집단 안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감시체계. 러시아까지 왔는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순간도 없는 겁니다. 전화 한 통 할 틈이 없었어요. 번호만 머릿속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생겼어요. 국경 지역 공연단에 편성돼서 중국 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드디어다 싶었겠죠? 고모한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으면 사촌 형들을 만나고 돈을 받아서 북한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살린다.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고 보니까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대목입니다. 90이 넘도록 이날만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이 조카가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직전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씨를 뿌리고 간 사람이 수확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씨를 뿌리러 금강산까지 왔다가 그 씨가 싹을 틔우는 걸 못 보셨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전화가 왔습니다. 사촌 형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이 어머니가 전화 오면 너 주라고 했다는 말과 함께 고모가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자기가 먼저 가도 조카가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으로 왔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돈 받고 북한으로 돌아가기. 가족을 살리고 자기도 거기서 살아가기. 탈북을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남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면서 내려다본 풍경 얘기를 하셨어요. 창문 쪽 자리였대요. 밤이었는데 불바다가 펼쳐지더라고요. 병원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 보이고 화물차가 밤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고요. 그 화물차를 보면서 한 생각이 있어요. 저 화물차가 많이 다니면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다. 저게 어느 공장에서 나오고 있고 어느 항구로 가고 있겠구나. 북한에서 배운 경제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한국 고속도로 첫날 밤에 쓴 거예요. 북에선 그 지식이 체제 우월성 증명에 동원됐고 남쪽에 내려와서는 그게 현실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밀수품으로 들어오는 냉면 봉지라면을 먹어봤던 기억도 있었다고 해요. 북한에서 주연급 배우들한테 배급으로 나왔던 게 쇠고기 남면이라는 한국 라면이었는데 봉지는 버리고 면만 뽑아서 집으로 가져갔대요. 한국 제품인 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 봉지를 버리면서도 이 나라가 잘 사는구나 느꼈다고. 그런데 잠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을 보고 감동받아서 남기로 결심했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때까지도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돈만 받으면 돌아가려 했습니다. 국정원에 들어가서도 검열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마음이 바뀐 건 하나원에서입니다. 국정원 들어가서 김훈 선생이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조직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북한에서는 당원이라서 매일 조직 생활을 했으니까 화목토 주 3회 생활 총화. 여기도 어떤 당에 들어가서 무슨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당이 여러 개라고 하던데 어느 당이 제일 좋은 당이냐고도 물었대요. 담당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 결심에 따라서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겠어요. 평생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한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가 무슨 말인지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건데 자유를 모르면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으면 감각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하나원에서 눈여겨본 게 있어요. 직원들이 출근 시간 전에 나와서 스스로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사람도 없고 총화도 없고 늦게 나왔다고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칼같이 시간 지키고 업무 끝나면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고 퇴근합니다.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이게 북한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통제가 없는데 왜 저렇게 움직이나? 혼자 있어도 누군가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라면 그게 감시 때문에 만들어진 행동인데 여기는 감시가 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저러는 건가?
그래서 탈북자 출신 하나원 선생한테 물어봤대요. 밤에 술 한잔 하면서 통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됩니까? 그 선생이 한마디 했어요. 통제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통제입니다. 일한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쓰고 더 받으려면 더 잘해야 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뒤처지면 덜 받으니까 그 구조가 굴러가면 총알가 필요 없어요. 감시관이 필요 없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북한에선 그 에너지가 전부 당과 체제로 갑니다. 총화 때 뭐라고 보고할 것인지, 조직에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절반이 거기로 가요. 일하는 척, 충성하는 척, 의심받지 않는 척. 이게 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 에너지가 전부 일과 삶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가 GDP입니다. 같은 인간이 같은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이게 체제 비교의 핵심이에요. 사람 차이가 아닙니다. 구조 차이예요. 김훈 선생은 예술인이에요. 처음 한국에서 감동받은 게 뭔지 아세요? 고층 건물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극장의 조명과 음향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조명기랑 음향 설비를 보는 순간에 북한에서는 오페라 공연 조명을 중국에서 밀수한 전구로 썼어요. 값싼 중국 제품이라 공연 중에 켜면 한 번 다음에 꺼집니다. 분장을 두껍게 해도 조명이 나빠서 무대에서 얼굴이 시꺼멓게 보여요. 음향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에다 대고 말하는데 옆에서 직접 듣는 것처럼 섬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커지는 수준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밀수가 아니면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 극장에서 조명기 하나에 스포트라이트가 100님까지 뻗는 거 보고 음향 장비에서 악기 소리 하나하나가 다 섬세하게 들리는 거 경험하고 그게 첫 번째 충격이었대요. 노래방만 가도 가수처럼 들린다고 표현했어요. 음향이 워낙 좋아서. 이 분야 전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소리가 좋다 정도로 느끼는 걸 이분은 그 장비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게 얼마나 열악했는지도 아는 분이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의 눈에 한국 극장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방탄소년단 얘기도 하셨어요. 어린 피아니스트들이 국제 콩쿠르에서 1등 한다는 얘기. 북한에도 재능 있는 애들 많다고 하셨어요. 근데 재능이 있어도 공부할 자유를 줘야 잘하는 거 아니겠냐고. 내가 이 정도면 저 애는 더 키워야겠다 싶으면 어디 나라의 제일 좋은 선생한테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씨앗이 같아도 토양이 다르면 자라는 게 다릅니다. 북한이 예술 세계 최고라고 배웠는데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못 내미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재능이 체제 선동용으로만 굴러가도록 설계돼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직접 생산해서 쓰는 조명기가 북한에서는 정치 선동 때문에 수입도 못한다는 말도 하셨어요. 외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 외화가 주민들 삶을 위한 기술 수입에 안 쓰이는지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10년 넘게 사신 이분이 왜 지금까지 얼굴을 숨기고 살았을까요? 아들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것도 몰래 왔고 공연 요청이 들어와도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한국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서였죠. 공연을 초대받으면 꼭 먼저 말하는 게 있었대요. 저 자식들이 지금 잡혀서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방패로 삼아서 10년을 버텨온 거예요. 노래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직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통화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 아들뿐 아니라 손자까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소식이요. 이미 잡혀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분이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숨어 있다고 거기 자식이 편한 게 아니다. 내가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 자식이 더 탄압받는 것도 아니다. 이미 다 잡혀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숨을 이유가 없죠. 이게 슬픈 겁니까? 해방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10년을 숨어 살았는데 자식이 수용소에 가면서 역설적으로 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체제가 이미 취약을 해버렸으니까 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노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배우고 싶었던 게 성악 교재라고 했어요. 북한에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던 성악을 여기 와서 제대로 된 교재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40년 오페라 무대를 서온 사람이 교재 앞에서 다시 학생이 된 겁니다. 예술인이라서 결국 그게 가장 먼저였던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온 건 자유를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고, 가족 때문이었고, 고모가 돌아가신 우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자유가 뭔지를 배웠어요. 북한이 그 반대를 평생 가르쳐 줬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보인 겁니다. 국정원에서 조직 생활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원에서 통제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극장에서 조명 하나가 백미늘을 뻗는 걸 보고 그게 쌓이면서 자유가 어떤 건지를 감각으로 알게 됐어요. 말로 설명받아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있죠. 밤에 병원이 열려 있는 것, 화물차가 밤새 달리는 것, 출근 전에 스스로 청소하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것. 그중 어떤 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총화가 열려서가 아니고 이게 당연한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이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드문 건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상파 뉴스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다룰 때 눈물 흘리는 장면만 나오죠. 그런데 그 상봉장 테이블마다 보위원이 한 명씩 앉아 있었다는 건 잘 안 나와요. 만나기 일주일 전에 교육을 받고 끝나고 나서 총화를 한다는 것도요. 그 눈물이 얼마나 통제된 공간 안에서 나온 눈물인지를 같이 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잔인한 시스템인지가 안 보입니다. 김훈 선생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노래를 숨지 않고 그게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아들과 손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막혀 있고 금강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모가 뱃속에 쪽지를 숨겨서 건너온 전화번호 한 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직 다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농촌 이야기입니다. 김훈 선생이 한국에서 가장 자주 멈춰서는 장소가 논밭 근처라고 했어요. 차 타고 지나가다 눈이 보이면 깜빡이를 켜고 내려서 벼알을 들여다본대요. 색깔을 보고 알을 세어보고. 북한에서 예술인들은 농촌 위문 공연을 정말 많이 다닙니다. 농촌, 탄광, 공장. 그러니까 북한 농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새벽에 나와서 손으로 모를 심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나와서 일하는 걸 봐온 사람이 한국론에서 모내기 기계 하나가 한 판 심고 돌아오는 걸 보고 넋이 나갔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그 일을 수백 명이 했거든요. 기계 한 대가 혼자서 식전에 다 해치우는 거 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사람이 하는 농사를 북한에서는 수백 명이 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다음에 나온 말이 더 가슴에 걸립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남쪽인데 이런 거 배워가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에서 같은 걸 심는데 기술 격차가 저렇게 벌어져 있다는 게 그리고 그 기술을 배워갈 수도 없다는 게 해 가지고 으름장 놓는 동안 농민들은 새벽부터 손으로 모를 심고 있다는 게 그래서 해마다 흉이 드는 거 아니겠냐고. 이건 체제 비판을 넘어서 어떤 애도에 가까운 말입니다. 저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온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요.